네, 안녕하십니까. 시오톡 95회 오늘 프리첼 공동창업자이며 여기 경영학 사용설명서의 저자이시도 한 착한 경영연구소의 김용진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자, 지금은 온라인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음성 테스트입니다. 스텝 재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도 음성 테스트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네네. 언제 공동 MC에서 잘릴 줄 모르는 남자 이건웅입니다. 아 불안해. 네, 안녕하세요. 임수열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나대면 잘릴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질문할 때 너무 많은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길다. 길면 안 돼요. 자, 오늘 오늘 게스트이신 김용진 대표입니다. 자, 네, 오늘 초청받은 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오늘 선물을 여기 뭐죠? 어떤 선물이죠? 아, 네. 작년에 제가 어디서 강연을 했던 네. 음성만 담겨 있습니다. 아, 근데 네. CD인데요. 네. 강연이 상당히 평가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CD로 발간이 됐고요. 네. 오늘 드리려고 네.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이게 1시간짜리입니까? 2시간짜리를 두 시간? 한 7, 80분 정도의 그 밤에 잠 안 올 때 들어도 괜찮겠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 잠 안 올 때 잠드는 용이에요? 내용은 이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성공 사례를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 프리첼은 이제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네. 프리첼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네네. 맞춘 강의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건요. 이따가 저희가 1시간 생방 토크하고 8시 반서부터는 가실 분 가시고 남아있는 분들끼리는 쭉 삥 둘러 앉아가지고 오늘 그때 서로 질문도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거거든요. 그거 오늘 제일 5분한테 그때 이제 드릴 겁니다. 저자님께서. 자, 먼저 요 원래 코너 없던 건데 네. 저희가 한번 탈부터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어차피 저희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요. 오케이. 오프라인. 일단 1분 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오톡 95회 프리첼 공동창업자이며 경영학 사용설명서의 저자이기도 한 착한 경영연구소의 김용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3년 차 된 저도 사업가고요. 지식을 연출하고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식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상한 남자 시오톡이 그리워지는 남자 이건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815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김용진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착한 경영연구소 요새 착한이라는 말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짧게 도대체 착한 경영연구소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고 또 신념을 갖고 있는 경영이 착한 경영입니다. 착한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착한 경영을 세상에 전파를 하고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경영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경영자 멘토링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회사의 어떤 그 컨설팅 이런 것들을 주로 기업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또 얘기 나야 되겠지만 착한 경영에서도 돈도 벌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돈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착한 네. 경영을 해야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경영도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경영. 뭐 발음이 안 좋아. 사실은 제가 착한 경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네. 2007년이었는데 네. 그때 참경영이라는 이름을 사실 쓰고 싶었었어요. 아. 진짜 경영이다라는 네네. 뜻에서 이 착한 경영이라는 게 자칫하면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사는 경영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잘하는 경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그 1997년도에 착한이라는 용어가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아. 가격이 착하다, 뭐 네네네. 예, 그래서 좋다는 의미로 착한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졌었고 저도 거기 편승해서 착한 경영이라는 이름을 그때 이제 지었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결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김용희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알아보겠지만 먼저 그 여기 간단히 양력이랄까요? 네, 네, 예, 네. 지금 삼성물산에서 10년 정도 계셨죠? 첫 직장입니까? 정확하게 얘가? 10년입니다. 10년. 네. 네. 그 다음에 그 프리첼이 원래 회사명이 자유와 도전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99년 4월달에 네, 네. 만드신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같이 창업해서 만든 예,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프리첼을 몇 년도에 그만두셨죠? 프리첼 2002년도죠. 2002년도. 네. 4월 달. 네, 2002년도 4월달에 그만두신 4월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해전자, 한샘 네. 이건 제조업에 그렇습니다. 근무하신 제조업이죠. 거고 여기서는 이것을 여기 전문 경영인을 하신 겁니까? 남해전자하고 한샘은 이제 임원으로 근무했고요. 임원으로요. 네. 네. 동아홀딩스부터 이제 그 계열사를 맡는 전문 경영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 SL까지. 네. 네. 근데 착한 경영에서 지금 만드신 예,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먼저 그 프리첼을 만드셨을 때 네, 90년 네. 4월달에 공동 창업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팀이 네, 만든 거며 이거를. 네, 네. 그다음에 그 창업 당시의 비전은 뭐였는지. 예, 이게 좀 사실은 앞에 스토리가 좀 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경영학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요번에 냈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 책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은 1992년도에 나온 이제 PC는 내 친구라는 책입니다. 와, 92년도에 네, 네. 그 PC가 내 친구였나? 예. 가물가물하다. 조금 빨랐어요. 빨랐다. 야, 286이었잖아요. 그때 286.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컴퓨터, 이 IT 그 기종들이 표준화가 안 돼 있었을 때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기종들이 표준화 경쟁을 하는데 주로 이제 미국 계열하고 일본 계열이 표준화 경쟁을 했어요. 근데 삼성은 그때 NEC 계열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 초부터 표준화 경쟁에서 미국이 이겼죠. 컴패터블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 계열들이 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회사도 이제 NEC 계열을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종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데 컴퓨팅 환경이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삼성물산 처음 들어가서 관리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숫자를 많이 만지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자주 쓰게 됐고 관심을 이제 가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컴퓨터 기종이 바뀌니까 사방에서 막 이제 누가 잘하는지 막 찾아다니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허구한 날 불려다니는 거죠. 네.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려다녔어요. 그래서 뭐 윗분들한테 많이 깨졌죠. 고민을 하다가 매뉴얼 하나 쓰기로 했어요. 이거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여기 없는 것만 물어보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매뉴얼을 이제 늦게 남아가지고 계속 써서 그거를 제가 속한 사업부가 한 200명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돌렸어요.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삼성물산 전사 700명이 다 보고 있어요. 문관에 있는. 야. 그러더니 이제 인사팀에 있는 인력개발팀에 있는 과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만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밸류 있게 생각하는데 너랑 비슷한 그 생각 갖고 있는 애들이 몇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모아줄 테니까 한번 니들이 풀 버전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죠. 회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제가 리더가 되고 이제 4명 정도를 더 가진 5명이 된 거죠. 5명이서 6개월 작업을 했어요. 네. 매일같이 남아가지고 A4지로 50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레이저 프린터가 처음 나왔을 때고 한 장 A4지 프린터하면 1분씩 걸리던 시절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갔더니 그냥 뭐 과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면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냥 주면 가치를 모르니까
2,000원에 이걸 팔자. 네. 그 대신에 거기서 나온 돈은 너희들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그런 기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700부 정도를 찍어서 이제 사내 발간을 했는데 2주 만에 다 나갔어요. 네. 그리고 뭐 바깥 세상에서도 한 50부를 사갔어요. 한 달 있으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 뒤만 출판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개정 정보를 해서 560페이지로 A4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정말 출판사는 그때 제본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6개월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죠. 야, 그리고 PC 내 친구. 예, 그거 1년, 보신 분 있어요? 혹시 PC 내 친구? 야, 1년 반. 아니 저분은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아 옛날에 그 유명할 때 예. 그 보지는 못했는데 보긴 봤어요. 표지만 예. 봤다고 하는. 네. 한 1년 반 정도 팔렸을 거예요. 아, 네. 근데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15만 부는 넘었고. 야. 오. 그럼 그 회사가 가진 겁니까? 인쇄를 어떻게? 다섯 그게 분이 나눠 문제죠. 가지셔야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출판하기 전에 인쇄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니까 네. 저자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는 처음에 이거 자체가 이 선한 영향력, 선한 의도로 만든 거거든요. 네. 사람들 돕자고 시작한 건데 이걸 갖고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없다. 다만 얼마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IT 책이니까 IT 시대에 소외가 된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이제 낙도, 벽지, 장애인, 어린이들에게 그때 몇 년도였어요? 95년? 92년도. 2년도. 야, 예. 92년도 그런 생각하셨어요? 예, 그래서 대단하시다. 아예 이제 생각 바뀔까봐 책을 딱 펼치면 보이게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팔았는데 그냥 거의 한 15만 부는 넘었으니까 인세가 1억이 넘게 거쳤는데 그 당시에. 그때 1억이면은 이 강남에 20평대 아파트를 샀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다 실제 기부 실천을 했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IT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숫자 맞은 사람이 갑자기 네네. IT 전문가가 돼버려가지고 그룹에서 하는 온갖 이제 프로젝트를 다 끌려다니는 거죠. IT와 관련된 거는. 그러다가 이제 96년도에 삼성에서 보스턴에서 이제 파트너랑 같이 새로운 사업, 인터넷 분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생소했었던 그렇죠. 시절인데 네. 그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룹에서 13명이 차출이 됐는데 사장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직원들까지, 대리까지. 제가 이제 거기에 삼성물산 대표로 이제 참가를 했고 벤처회사 2개를 만들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전자상거래 벤처회사 하나를 만드는 걸 제가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가 돼서 과장 2년 차였는데 책임자가 돼서 300만 불이 넘는 투자를 의사결정을 받아서 책임자로 엔지니어 4명을 데리고 나갔죠. 그게 97년 초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회사를 만들고 막 개발을 하고 있는데 IMF 그해 터졌네. 터졌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이제 철수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뭐 삼성은 막 코너까지 다 몰려 있었을 때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정말 대단한 물결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생소했지만 미국은 뭐 엄청났었거든요, 그때. 네. 그걸 다 보고 왔으니 이 물결이 한국에도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그 전에 이제 생각을 해놨던 커뮤니티 기반의 사업 모델이 있었어요.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회사는 뭐 그때 뭐 죽고 사는 문제 갖고 고민하는데 그걸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때 그 책을 같이 썼던 한 이제 후배가 저랑 뭐 가장 친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뭐 아마 삼성 다니면서 술을 1000번은 같이 먹었을 거예요. 네. 같이 이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커뮤니티 기반의 모델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한 네, 겁니다. 네, 네. 비즈니스 모델 디벨롭먼트를. 그러다가 99년 초에 이 친구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형님 이거 돈 대주겠다는 데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나가서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때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를 떨치고 나오는 거는 뭐 엄청난 이제 결정이죠. 네. 한 달 정도 제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자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99년 4월에 이제 나오게 됐고 그때 우리를 무조건 따라 나오겠다고 한 후배가 6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친구들까지 같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순차적으로 다 따라 나오게 됐는데 저랑 그 후배랑 둘이서 이제 공동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그때의 그 후배가 하면 전재환. 전지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근데 왜 본인이 대표 안 하고 왜 본인이 저는 대표했습니까?
이 프리첼에서 실패를 겪고 제조업에서 이제 일을 하는 과정 그 중간에 40대 중반 정도죠. 그때까지 저는 제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한 번도 그러면 학교 때 반장 해본 적이 없어요? 반장도 해보긴 해봤지만 제가 리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아마도 저도 이제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리더는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가져야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리더십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리더십의 본질이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건 오해를 하기 십상인 건데 저도 그때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카리스마가 더 있었던 이제 후배에게 양보를 했던 거고요. 네. 창업을 할 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던 게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자유와 도전이 살아 숨쉬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자유와 도전이라는 두 개 키워드를 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와 도전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회사명을 회사명을 자유와 만든 도전으로. 거죠. 그리고 이제 도메인 네임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도메인 네임이 뭐 대부분 예쁜 건 다 점유가 돼 있어서 그렇죠. 정말로 고민스러웠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따라 나오겠다고 하는 후배들이랑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자유와 도전, 네. 프리첼, 네, 그렇습니다. 프리챌린지. 프리덤 앤 챌린지. 프리덤 앤 프리덤 앤 챌린지. 내 자식 딴 거죠. 뭔가 예, 예. 새삼스러운 아주 아니요, 진짜. 연기요? 아니요, 네.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믿어주는 걸로. 나중에는 주식회사 프리첼로 바꾼 거예요. 아. 예, 예. 그게 이제 프리첼이 만들어진 하나의 배경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990년대 지금부터 20년 전의 생생한 이야기를 현장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네. 프리첼이 일단 성립이 돼서 네, 네. 회사가 설립이 돼서 네. 일단 운영이 됐단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네, 네. 아 이제 우리는 성공할 수 네, 있다. 네. 맥을 잡았다라고 느꼈던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가 언제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요새 이제 조언을 드릴 때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할 거냐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양합니다. 프리첼은 2000년 8월이었죠. 그때 프리첼의 가장 핵심적인 모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름을 그때 커뮤니티 이네이블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커뮤니티 만들기 기능입니다. 그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능이었습니다. 그거의 핵심 모듈이 개발됐어요. 그때 새벽 5시까지 술 먹었어요. 네. 우린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델이 개발돼서 작동해서 고객들이 좋아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거를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투자 받은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리첼도 500원짜리 주식을 지이캐피탈로부터 200억 원을 12,500원에 받았어요. 500원짜리 네, 주식을 12,500원에 받았습니다. 몇 배야? 네, 25배. 네, 2011년 얘기예요. 그걸 성공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도 우리도 성공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남 돈 필요 없고 이익이 충분히 난다고 생각하는 걸 뭐 그걸 성공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세상이 알아주는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성공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다 성공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잘못 생각했던 거죠.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성공은 그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돈 버는 거 이상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프리첼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몇 가지의 모멘텀마다 우리는 성공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도 그 대표님의 기준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은 거의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성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사업을 성공한 거냐, 장사를 성공한 거냐는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거는 성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장사 측면에서는 다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직이 쓰여지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조직은 세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조직이 쓰여지기 위해서 경영자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초점을 잘못된 성공에다 맞추게 되면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회사가 필요한 거죠. 네. 이 회사가 되려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중심을 나한테 갖다 놓고 필요한 거를 쭉 이렇게 셋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사업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착한 경영 교주 아주 카리스마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 말씀하실 때 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말씀을 나눴는데 실패도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알았어요. 좋아. 예, 이제 항상 이제 밟고 넘어가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저분한테 공 3개만 더 갖다 드려. 네, 프리첼의 이제 실패에 대한 얘기를 네. 나누게 되잖아요. 네네. 그동안 이제 언론에 분석되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네. 프리첼이 유료화를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랬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2002년 11월에 네. 과감하게 유료화를 3,000원짜리에서 네. 부가세 포함 3,300원.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얘기하는데 네. 2002년 12월에 전재환 전 프리첼 네. 대표가 네. 일단 네. 구속이 되는 사건 네. 이런 사건이 네. 나오면서 그게 또 영향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네. 근데 대표님은 다른 데의 강연이나 다른 네. 데의 인터뷰에서는 네.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게 어떻게 아니죠. 그렇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프리첼이 유료화 때문에 망가진 거는 일견 사실이고 또 일부는 사실이 아니에요. 프리첼이 사업에서 실패한 거는 유료화 때문 아니에요. 이미 실패했었죠. 이미 실패했어요. 네. 유료화는 재기불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객을 잃어버리니까. 네. 근데 그 이전에 프리첼은 이미 아주 치명적인 상황까지 몰려 있었죠. 제가 이제 2002년도 4월에 이제 결국 창업자이면서 회사를 떠난 것도 그러니까 유료화하기 전에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예, 유료하기 한참 전에 떠났죠. 네. 그 당시에 제가 떠날 당시에 이미 프리첼은 작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급여가 연체돼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시한부였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프라이머리 CBO니 굉장히 조건 나쁜 그런 이제 네. 펀딩 조건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펀딩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쁜 조건으로 받고 받은 돈이 회사에 들어오는 즉시 규모에 관계없이 그날로 소진되는 구조를 빚 갖고 갚느라고요? 있어요. 예, 예. 이미 망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가 망하는 이유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상적으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떨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노인분들이 노환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90% 이상의 분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폐렴이 제일 무서운 병이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폐렴을 감기가 폐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뭔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이전에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은 왜 떨어지냐? 돈 들어오는 구멍이 다 막히면 떨어지죠. 돈 들어오는 구멍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번다, 네. 투자받는다, 빌린다. 이 세 개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훔친다. 근데 그거는 착한 경영이 아니죠. 착한 경영. 그렇죠. 그러면 번다가 안 되면 투자받는다와 빌린다가 돼야 되는데 벌지 못하는 회사에 투자 안 하고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아마존은 2007년도까지인가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도 돈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다와 비전이 있다 뒤에는 뭐가 있냐면 경영이 있는 겁니다. 경영과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과 리더십이 무너지면 이 두 개가 무너져요. 벌 수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네. 그럼 그 순간 돈 떨어져요.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프리첼은 그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아마도 2001년 네. 2001년 하반기에 이미 그 상태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때 회원이 어느 정도였었죠? 1000만이 넘었죠. 훨씬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도요. 네. 그러니까 그만두실 때 네. 그만두실 때 1,000만이 네, 넘었잖아요. 1000만이 넘었어요. 그때. 1000만이 넘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수익 모델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몸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창업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거룩한 사업 모델이 어떻다, 우리 비전이 어떻다 이런 것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 짐 콜린스의 책에도 보면은 왜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라. 꿈을 잃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다는 거는 우리가 버는 만큼 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프리첼은 그걸 못했어요.
돈은 끊임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내부에 있는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효율화를 시키고 비용 구조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깥에서 돈을 갖고 오는 구조로 그때 당시 직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200명이 훨씬 넘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없었는데. 예, 없었고 그리고 이제 있으나 마나한 오히려 짐이 될 만한 그런 자회사들을 다 여러 개 갖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프리첼 단독으로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자회사까지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구조니까 돈을 빌려 오면 그냥 그날로 다. 뭐 한 달에 한 10억 썼겠네요. 글쎄요. 200명. 저도 뭐 근데 그것까지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대표가 있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셨던 저는 거예요? 자회사를 맡고 있어요. 자회사를. 네, 네. 그러면 어떤 그런 경영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었나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오늘 지금 말씀 나누는 이 주제가 굉장히 저한테 불편한 주제인 게 제가 아파서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아픈 기억들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또 어떤 분들은 저랑 일부에서는 생각이 다르게 그렇겠죠. 생각하실 수도 관점이니까요.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게 네. 정답이 아니라 네, 네, 네. 관점이니까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돼요. 네. 저는 이제 프리첼의 그 당시 상황이나 실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저의 그 얘기를 하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네. 단지 저의 관점은 뭐냐면 그것이 단지 운이 나쁘다. 라든가 유료화라는 한 방의 어떤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네. 기본적으로 사업이 생존이 가능한 그런 경영 구조와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감당 못할 규모를 갖게 됐다. 네. 결국은 역량과 규모의 밸런스가 확 무너지면서 그렇다면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규모를 줄이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금을 갖다 끌어넣으면서 네. 목숨을 연장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에 이르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역으로 네. 그때 당시로 돌아가시고 네, 이제 네. 다시 뭔가 네. 어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네.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결정, 이미 했던 네. 결정들을 번복하시거나 아니면 네. 새롭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네.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프리첼의 말하자면 일종의 믿음이죠. 네. 그거는 그것도 아마 프리첼이 중간에 굉장히 빠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를 못해서 나타난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인터넷 그 벤처의 전성기 그 초창기에는 똘똘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세상에 제시를 하고 고객을 끌어모으고 규모를 키우면 돈은 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버블이 그렇기 있죠?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선제적으로 지르고 그걸 투자로 갖다 메꾸는 형태로 계속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움직여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게 중단이 되면서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가지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고객 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프리첼의 서비스는 정말 대단한 서비스였고 정말 고객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나 프리첼이 이제 어느 순간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부터 프리첼은 고객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이제 결정적인 몇 가지가 있었는데 프리첼의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고품격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이제 성인 광고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성인 광고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러 군데. 근데 다른 데서 다 한다고 해도 프리첼은 하면 안 됐었던 거죠. 품격 자체가 다 떨어지는 거죠. 네. 또 하나 프리첼은 광고를 하더라도 프리첼 안에 있는 커뮤니티에는 광고를 안 했었어요. 그건 이제 그 고객들의 공간이니까. 근데 네. 거기에도 광고를 강제로 집어넣은 거. 그것도 역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거고요. 가장 결정타는 아마 아바타였을 거예요. 아바타는 프리첼이 이제 조립식 아바타죠. 조립해서 내 얼굴을 만들고 몸을 만드는 이걸 프리첼이 이제 가장 최초로 해냈죠. 근데 그때 그거를 그러니까 유료화 모델로 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네오이즈라는 회사에서 유료화를 먼저 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첼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사실은 이거 그 모델을 자체는 개발을 먼저 했는데 유료화를 이쪽에서 먼저 하니까 수익 모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따라가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아바타로는 도저히 그 모델이 안 나오니까 이 아바타를 갈아엎고 새로운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바타가 있는데 이걸 갑자기 뺏기고 다른 그냥 인형같이 생긴 아바타를 준 거예요. 네. 그것도 화가 나는데 돈까지 받아. 옷을 사 입으라고 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게 속옷만 줬어요. 이건 정말
분노를 하게 만들었죠. 소금만 줬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냐면 프리첼 안에 생긴 회원들의 커뮤니티 중에 10만 명이 넘는 커뮤니티가 꽤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엔티 프리첼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한 프리첼의 모습을 보면서 고객들이 프리첼 안에서 엔티 프리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것도 활동을 10만 했어요. 명이요? 예, 네, 10만 명이 넘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객을 잃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유료화를 질렀기 때문에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정말 프리첼을 사랑하는 상태였다면 아마 우리가 이런 상태이니 고객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아마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미 고객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유료화를 확 질르니까 아. 그냥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근데 그때 당시 얘기로는 20만 커뮤니티가 네. 3,300원을 지불을 하기로 이렇게 전환을 했단 말씀이죠. 네, 6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거고 네, 네. 처음 예상이 한 60억 정도가 1년에 들어오면 네.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계산을 네. 당시 프리첼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만 그대로 유지가 되면 가능했던 상황인데 그 다음에 12월에 전 대표가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 겪고 하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이나 구심점을 잃어버린 상황들 네. 이런 부분이 나와서 힘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같긴 하고요. 네, 네. 해석은 여러 가지니까 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거 하고 네. 그때 모이신 분 중에 이 쟁쟁한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 대표가 뭐 네. 서울대학교 가서 네. 일화라고 해서 삼고초를 해서 네, 네. 뽑은 사람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단한 네. 분들이 네.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다면 대단한 분들이 모이려면 이게 네. 또 중간에 모르타르 같은 게 네. 적정하게 필요한데 네. 그런 화학적인 융합이라든가 화학적 네. 결합 네. 이런 데서의 문제나 조금 네. 제한점 같은 건 없었는지 그걸 한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그거는 한번 제가 이제 제조업을 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뭐 실질 이제 뭐 표면상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그 현실적인 이유는 그때 이미 제 나이가 이제 나이 40이니까 네.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고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IT 분야에서 성공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카지노에 가서 돈 잃은 사람이 카지노에서 복구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은 밖에 나와서 성실하게 살아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바닥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또 하나 이유였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멀리 내다보면서 했던 생각은 저는 이제 정말 경영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경영자를. 저는 이제 실패한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저한테 약점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회사의 가치 창출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도 사실은 물건을 받아다가 파는 회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프리첼도 그냥 IT 회사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라는 거는 이 프로세스가 정교하게 움직이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경영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럼 제조업만 한 게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일 수가 있겠는데요. 피터 드러커도 경영이라는 것이 탁월한 사람을 모아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게 경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부분 평범해요. 대부분 평범합니다. 근데 삼성이나 프리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이 비정상적으로 모아놓은 거죠. 그러고 이제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그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 그건 경영이 아닌 거죠. 네. 그러고도 실패했으니까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그 사람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게 경영이라고 한다면 그걸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조업을 간 거고 실제로 이제 프리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들은 정말 좀 속된 말로 엽기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대단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이 있었냐면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 코딩하는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 B급 엔지니어가 10만 줄을 한 달 동안 짠 거를 하룻밤 새면서 디버깅을 해서 만 줄로 고쳐낸 애가 있어요. 야. 그리고 훨씬 잘 돌아요.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회사라는 것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조직이라는 것이 협력 시스템이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가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한 50명 모아서 지하철에서 앵벌이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 애들 50명을 가지고 지하철에 매일같이 앵벌이 시켜요. 그리고 돈 받습니다. 이게 조직이냐 이거죠. 사람들은 이걸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조직이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협력을 안 하거든요.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놔도 상호작용을 못하게 만들거나 상호작용이 이상하게 된다든가 소통이 잘못된다든가 아니면은 공유 목적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자 플레이를 하게 만들면은 그거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협력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네. 자, 근데 그 창업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직원이 된 거잖아요. 회사 제조업. 그렇죠. 예, 생수한 네, 분야의 네. 직원이 된 건데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창업하다가 창업하다가 직원이 돼 보니까 네. 훨씬 더 삼성물산은 직원이었고 그죠? 네. 직원이 됐다가 창업자 했다가 직원이 되니까 네. 훨씬 일하기 편하시던가요? 어떻던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제조업을 가려니까 제조업에서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죠, 당연히. 네. 그때 마침 이제 남동공단에서 이제 하는 회사의 대표를 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한 250억 원 정도 매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전자부품 회사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협력 업체인데 큰아버지가 창업한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남해전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더러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제조업체니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로 가는 순간 저의 그동안의 경력은 그냥 리셋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리셋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는 빚도 엄청나게 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거의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뭐 빚이 뭐 10억이 넘었죠. 와. 보증도 한 20억 쓰고. 어휴. 그래서 거의 저는 그냥 끝날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끝난 거 아닙니까? 끝- 10억에 그렇죠. 10억에 보증 20억이면 근데 그것도 뭐 월급쟁이래. 예, 예. 월급쟁이래. 뭐 월급쟁이도 하고 예. 그럼 끝난 거 아닌가? 그렇죠. 저도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잘못 살았고 지금까지 해온 게 정말 다 무의미하고 네.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제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때 이제 결론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망가지고 나면 사람 탓, 남 탓해요. 그렇죠. 환경 탓하고 재수 탓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잠시 좀 평안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문제가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위해서 바꿔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내가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내 탓이요를 할 때만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 열매가 잘못 열린 거예요. 그러면 씨앗을 잘못된 걸 심었던 거죠. 네. 그 씨앗을 바꿔야죠. 그래야 열매가 다른 거 열리죠. 근데 씨앗을 똑같은 걸 심으면서 열매가 다른 거를 열리기를 기다린다는 건 바보잖아요. 그러면 씨앗을 바꾼다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삶의 원칙과 습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저의 믿음과 저의 지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from the scratch라는 표현을 썼었죠. from the scratch라는 게 완전 밑바닥에서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고 저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40살 때. 예, 40살 때죠. 네. 저 들어가니까 정말 거기에 직원들은 사실은 그 사람 뽑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렇죠. 남동공단 가보신 분은 예. 아실 거예요. 게다가 저는 사장 친구잖아요. 사장 친구가 들어왔는데 뭐 똑똑하다고 하지 뭐 말 잘 안 통하는 것 같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기네들 큰일 날 것 같지 뭐 이런 이제 직원들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이제 회사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겠는데 사장 친구가 마음을 연다고 열어칩니까 이게? 그건 안 되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제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성 있게 이해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죠. 그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여러분들 나는 이 회사에 있다가 얼마 있다 갈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일터를 내가 만들어서 선사해주고 가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당신들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했어요. 저의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더들이 보통 쉽게 사용하는 툴이죠. 그걸 다 묶어버린 거죠. 이제 저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진솔한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걸 이제 반복했죠. 1년 걸렸어요. 1년 만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얘기를 다 꺼내놓고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자발적으로 밤두세요, 심지어는. 제가 2년을 근무했는데 회사 나올 때쯤 되니까 그때 이제 직원들이랑 맥주 한잔을 하는데 두 친구가 제 손 붙들고 울었어요. 퇴근할 때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할 마음에 설레면서 집에 간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두 친구가 울었어요. 그때 제가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그만두셨어 2년 만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어요. 큰아버지하고 제 친구하고. 네, 계속 그래서 운이 없으셨군요. 그래서 한샘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때 남해전자 2년 경험이지만 제조라는 뭐 작은 회사지만 거기에서 프로세스, 가치 창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시리에 빠진 거의 루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육성하고 소통하고 진정성으로 목표를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때 깨달았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전자에서는 기획실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거의 제조 라인까지도 제가 CEO처럼 했어요. 거의 CEO처럼. CEO처럼요? CEO처럼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옮기신 데가 한샘인데 네, 한샘이죠. 한샘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하셨나요? 한샘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년인데 실질적으로 한샘에서 1년만 근무한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한샘은 이제 제가 기획실을 맡았고요. 그래서 한샘에서 1년을 근무했고 한샘의 조직 문화는 굉장히 좀 군대 스타일입니다. 좀 네. 많이 아시겠지만 저하고는 잘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한샘에서 1년 이제 기획실 근무하면서 한샘의 그 당시에 HM 사업본부, 그러니까 이 홈매니지먼트 사업본부가 인큐베이팅이 됐다가 나중에 이게 독립을 해서 나갔어요. 거기에 저도 손들고 참여해서 나갔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두 번째 창업이에요. 이제 제가 3대 주주로 참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샘은 범 한샘에서는 2년을 근무한 거고 진짜 한샘은 1년만 근무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년 창업에 참여했다가 그 1년 후에 이제 동아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네. 한샘에 대해서 들은 게 네,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정말 경직되고 네, 네. 정말 그 사람을 극한도로 모는 경쟁으로 네. 몰아붙이는 네. 조직 문화에서 네네. 한샘이 그렇대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들은 얘기가 아주 시어도 기가 불러도 막혀서 괜찮을 것 같아서 시어도. 네. 그래서 그러한 정말 경직되고 네. 정말 거품 나오는 그런 네. 문화 속에서 네,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문화가 접목되는 데에는 네. 뭐라 그럴까요? 좀 환경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한샘 기획실에서 겪은 거 그리고 거기서 독립을 해서 다시 이제 창업에 참여를 해서 서비스 회사에 이제 1년 일한 거 거기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리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어떤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백본 자체가 변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네. 백본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를 혁신이라고 하고 하나를 개선이라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뭐 굳이 딱 맞는 표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 백본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신은 리더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실무선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백본을 변화시키는 것이 왜 리더만 가능하냐면 리더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마인드, 프린시플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미쳐버려서 그래요. 한샘에서 기획실은
제가 맡은 1년 동안의 기획실은 정말 대단하게 조직 문화가 한샘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게 섬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 예, 그거는 저한테는 아주 뼈저렸던 거예요. 저는 아주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샘 기획실을 이제 나왔는데 제가 한샘을 떠나기로 결정한 날에 인사팀장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떠난 지 6개월 이내에 제가 데리고 일했던 팀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5팀장이 회사를 관뒀습니다. 야, 이거는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화가 변화하지 않는 데서 섬처럼 존재했던 조직이 다시 이제 그 과거의 것으로 회귀를 네,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충격인 겁니다, 이게. 이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독립을 이제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거기는 제가 주주였으니까 오래 일할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당연히 이제 저를 따르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회사도 제가 1년 만에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7명 정도가 저와 아주 진짜 한 몸처럼 움직였던 팀인데 그 직원들이 2개월 이내에 다 나온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거는 문제구나. 책임질 수 없는 조직 문화. 이 조직 문화를 섬처럼 움직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저는 이제 하나의 회사 단위를 맡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릴 것 같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조건들 중에 회사 하나를 통째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이제 조건을 기다렸는데 그게 동아에서 왔죠. 동아에서 동아 케미칼이라는 회사를 저한테 맡아보겠느냐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저를 사실 동아로 이끄신 분은 여기도 아마 오셨을 텐데 김종수 네네. 대표님. 부스터. 제가 지금 부스터.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샘에서 저랑 또 같이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저보다 1년 먼저 동아에 가셨다가 이제 거기 동아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걸 어려워지니까 회사 안에서 맡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한번 맡아보시겠냐 이렇게 제안이 된 거죠. 부실 회사를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겁도 나지만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얼마나 생각했어요. 부실했었는데요? 이제 많이. 그 중에 이제 그 회사가 650억 원 정도 매출하는 회사였는데요. 네. 500억 원 매출은 이제 관계사 간 매출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익이 뭐 거의 안 나는 네, 그냥 네. 똔똔 정도 네. 되는. 나머지 150억 원 정도 매출 중에 50억 원 매출은 그나마도 그냥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데 나머지 이제 100억 매출이 이게 문제였어요. 네. 이게 핵심 사업인데 매출 연간 100억에 그 영업이익이 10억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 시작한 지 6년 됐는데 한 달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손댔다가 집에 간 사람이 한 6명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사업은 손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이거 잘못 손대시면 집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이제 저는 1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하는 때까지. 지금 이제 그 사업은 아직도 그 동아에서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턴어라운드 된 다음에 1년 있다가 경상이익을 35억 낸 사업이 됐어요. 160억 매출에. 정말 대단한 턴어라운드가 됐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과거 6명이 다 못하고 했던 것을 예. 어떻게 뭐 2년도 안 된 짧은 네. 시간 안에 네.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제 사실 그 사업을 그 100억짜리 사업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그 전임자랑 인터뷰하면서 얻게 됐어요. 전임자가 다행히 인터뷰를 해줬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 전임자가 제가 아는 경영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경영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라 그러면 그 사업은 턴어라운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임자가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 인터뷰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신은 내가 아, 절대 예. 그런 얘기 안 하셨죠? 제가 이제 지금도 핵심적이라고 모르시고 계시는 그렇죠. 이 방송을 보면 알겠다. 그러니까 나쁘다 이거지. 미국 가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직이라는 것을요. 조직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죠? 조직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인간이 만든 거고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중에서 가장 절정의 최고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면 이거는 가장 잘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은.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스템 중에서 뭐가 제일 완벽한 시스템이냐 이거죠. 그거는 데피니틀리 인간입니다.
우리 휴먼 바디 시스템이에요. 네네. 인간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은 세상에 없어요. 네. 그러면 조직은 게다가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음. 인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인간일 때의 조직은 가장 건강해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자율신경이 알아서 작동하죠. 그다음에 우리 뇌는 또 자기 역할 다 하죠. 각각의 장기들도 자기 역할 다 하면서 협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피도 소통하고 골격은 골격대로 서 있고 바깥에서 자극이 오게 되면 금방 감지해가지고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조직도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직을 진단할 때 병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재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재고가 적정 재고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건 동맥경화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재고라는 거는 무엇인가 잘못된 프로세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재고예요. 재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뭔가 있거든요. 네. 이 프로세스에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이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걸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경영 원리라는 걸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경영 원리가 무시되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정말 경영 원리가 철저하게 무시가 돼요. 오히려 뭐 이론과 실제가 같아 그러면서 오히려 막 치고요. 네, 정말 문제죠. 그렇게 원리 자체가 이제 무시가 되면서 본능적으로 전부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직관과 본능 갖고 사람들이 전부 움직인다고 하면 원리가 아니고 직관과 본능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90%가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거는 내가 90%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90%나 99%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90이나 99%의 사람들은 평범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죠. 그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은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맞고 저는 이제 사람의 건강한 몸 그리고 경영의 원리에 빗대 봤을 때 이 조직이 올바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느냐를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걸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물론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 원리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랙티스를 할 줄 아는 이제 여러 가지의 연습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병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때 이게 반드시 많이 나빠졌다가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되죠. 뭔가를 희생하게 되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다가 건강해지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쌓여있던 불합리한 부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과거에 있는 소위 뭐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적폐 네.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예. 부실들 다 치우고 비용 처리하는 거 전부 비용 처리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그거를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주 가단성 있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저는 저를 고용하신 분한테 가서 그랬죠. 제가 이걸 회사를 변화시킬 건데 몇 달 동안 회사는 더 나빠질 겁니다. 네. 이거를 감수하시고 하시겠습니까? 허락을 받았어요. 회사가 한 6개월 동안 정말 코너에 몰렸어요. 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직원들이 와서 막 불안해요. 이거 그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저는 리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특히 원리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강한 신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리더가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고 판단해서 옳다 아니다를 하게 되면 이건 이미 리더가 아니에요. 그렇죠. 리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요. 제대로 하는 거는 인과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념이 없으면 나도 흔들려요. 직원들이 불안해할 때 나도 흔들려요. 나도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런데 리더가 확실하게 그 원리를 깨닫고 신념을 갖고 있으면 직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게 옳은 거야. 네. 분명히 보답받을 거야.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겪는 현상은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라고 그 친구들을 독려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리더가 아주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아주 깊은 성찰과 통찰력이 필요하고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만 실제로 그 회사를 제대로 턴어라운드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아마 회사가 턴어라운드 근본적인 변화를 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키포인트가 이 부분이 아닌가 네. 싶어요. 자, 그 지금
경영과 사람의 몸을 비유하셨잖아요. 네, 되게 네. 공감이 가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병든 몸이에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진단해가지고 개선시키는 거 이해가 가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기업인데 네. 그렇게까지 병들지가 않았어. 네, 네. 아픈 데가 없어. 네, 네. 근데 또 네.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예, 예. 뭐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뭐 네. 병든 그렇습니다. 몸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 걸려야 될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뭔가 아프지 않은 기업을 예.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걸 하십니까? 예, 예. 어떻게 진단을 하시고 어떻게 예방을 하십니까? 사실 예방이 되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죠. 예. 피터 드러커는 그 책에서 루티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정말로 잘 돌아가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 회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일하는 것 같으면 그 회사는 문제 있는 회사다. 근데 그 회사가 아무도 일 안 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일하는지 아닌지를 구별 못할 정도로 조용하다 그러면 그 회사는 정말 기가 막힌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2013년까지 다녔던 이제 그 SL. SL 그 산하의 SL 미러텍이라고 하는 이 미러 만드는 회사였는데 제조업체였어요. 거기에 처음 갔을 때 사무실에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루 종일 분쟁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큰 직원들끼리요? 소리가, 큰 소리가. 특히 그 이제 리드 팀장들끼리 네. 이해관계가 상충하니까. 제가 나올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말소리 하나를 제대로 듣질 못했어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각자 전화하는 정도 소리 이런 정도 소리입니다. 네. 그 모든 것이 약속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방이 되는 회사는 그겁니다. 근데 그 예방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 거냐? 사람들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방을 위해서 뭘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미리 다 계획해가지고 예방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정말 예방을 잘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길래 예방이 되는 거냐?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 이미 경험한 거죠. 네,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 원인까지 파고 들어가서 절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쳐내는 거예요. 네. 이걸 계속 누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능한 구조는 몇 년에 걸쳐서 나와요. 바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예방이 안 되는 이제 수준이 낮은 회사들은 우리가 트러블 슈팅에 머문다고 하죠. 프로블럼 솔빙을 안 하고 트러블 슈팅 한다고 해요. 트러블 슈팅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나타난 문제를 현상만 계속 가서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고 나중에 돌아와 보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해요. 네. 같은 원인이죠. 사실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 현상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방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예방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만들려면 문제가 발생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애를 깨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걔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프로세스. 네, 프로세스 시스템 문제예요. 프로세스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서 그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해내고 그거를 보완해서 두 번 다시 같은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한 그때 3년 쓰신 하면 돼요. 방법이 그럼 툴로 따지면 워크숍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침 미팅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네. 효과 보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다 있죠. 근데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고 제가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물론 경영자가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문에도 써놨지만 직원들에게 과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제를 풀어야 될 직원들을 이제 세팅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과 이건 보통 협업 과제니까 네. 그 부서를 이렇게 넘나들게 돼 있거든요.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들을 같이 세팅해 주죠. 이 과제를 이제 과제화 시켜서 움직여가면서 거기에 이제 컨설턴트를 붙여줘요. 그리고 이제 방법론을 대입해 주죠.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제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같이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모든 일정 중에 그 과제들을 리뷰하는 일정을 제일 처음 우선순위로 일정을 잡아요. 제가 SL 미러텍 같은 경우에는 3년 반 동안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나올 때까지 한 110개 정도의 과제를 돌렸어요. 110개 정도의 과제를
한 개도 안 빼놓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리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과제화 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네. 문제를 네. 과제화 시키신 거죠. 프로젝트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매달 그 풀데이예요. 풀데이로 3데이예요. 3일을 무조건 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직원들이랑 리뷰를 합니다. 리뷰를 하면서 저는 방향이 잘못된 거 있으면 잡아주고, 제가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 의사결정 해줄 거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다른 쪽에 직원들하고 협업이 필요하면 붙여주고, 이런 걸 계속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구조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설계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그게 근본 문제까지 해결이 됐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새로운 프로세스로 등록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를 시키고 과제를 공식에. 주실 때 듀데이트도 있어요? 언제까지 뭘 해라가 아니라 그냥 해봐 그거예요? 예, 일단은 대학교 세미나처럼? 3개월이 기본인데요.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툴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 이상이 걸려요. 나중에 이제 한 2번 정도 그 과제를 수행한 사람들은 3개월이나 4개월 이내에 하나의 과제를 해냅니다. 그것도 과제마다 다르겠지만 해보시니까 가장 뭔가 좀 최적의 팀 구성 수? 네. 몇 명 정도가 그런 거? 과제의 따라 다르겠지만. 그 성격과 이제 네.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어떤 것들은 혼자 한 것도 있어요. 네. 네, 혼자서 한 것도 있고, 보통의 경우 이제 중난이도일 경우에는 뭐 사원이나 대리급 정도가 모여 있을 경우에 뭐 한 서너 명, 서너 명. 네, 서너 명 정도면 가장 적당하게 보이고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인볼브가 되는 부서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달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백본을 고치는 과제들이 있어요. 네. 이 그 프로세스의 백본 자체를 건드려야 되는 아주 난이도가 높고 이제 큰 과제인데,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거는 과제가 자체가 하이라키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커다란 과제 밑에 서브 과제가 브레이크다운이 붙어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식스 시그마로 얘기하면은 이제 마스터 블랙 벨트나 블랙 벨트가 맞고, 그 밑에 이제 그린 벨트들이 맡아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네. 말씀 들어보면 그 110개의 프로젝트가 36개월 이렇게 네. 근속하신 동안 네. 계속 돌아간 거니까, 어떨 때는 3개에서 9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평균적으로 25개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에요. 돌아다니면서. 항상,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관리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CEO 분께서 네. CEO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네. 그러면 직원들도 몰입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럼요. 당연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그런 현상은 좀 적게 나올 수 있는데, 네. 그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개선 내지는 네.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업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출하는 교육 훈련비의 90% 이상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교육들 많이 하죠. 거의 낭비예요. 교육 가서 다 졸고 오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신 거죠. 교육은 절대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어원도 그렇다고 하대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게 티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교육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끌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라는 거는 학습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티칭입니다. 배울 생각 없는 사람을 끄집어 놓고 가르치는 건 티칭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배워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건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많은 회사에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먼저 가르쳐 놓고 그러면 역량이 향상될 거야. 그러면 시키면 일을 잘할 거야.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성공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대로 하죠. 네. 저는 책도 안 읽혀요. 네. 책 안 읽힙니다. 책은 다 사다 놔요. 근데 절대로 읽으라고 안 해요. 저는 읽어요. 그리고 과제를 수행합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거 계속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과제 중에서 그 과제에서 이제 이 방향을 잡아주고 여러 가지의 이제 생각해 보라는 포인트를 주잖아요. 제가 뭐 모든 과제를 전부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이 고민하는 거죠. 슬그머니 책들을 꺼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방법론이라든가 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컨설턴트한테 그때 붙여줘요. 네.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먼저 니즈가 생긴 다음에 배워요. 근데 그렇죠. 먼저 배워서 똑똑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써먹어. 이거는 우리가 그 잘못된 믿음을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니고 사회 진출한다라는 것이
회사에서도 똑같이 작동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제가 직원들하고 헤어질 때쯤 되면요. 직원들 책상 앞에 제가 얘기했던 추천서들이 한 10권씩은 다 꼽혀 있어요. 자기 돈으로 다 읽습니다. 다 읽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대표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한 인간의 어떤 기본 네. 어떤 심리라든가 능력을 인정하면서 네. 발굴하면서 했을 때 이제 어떤 성과가 네. 나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크게. 네. 근데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규모가 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떤 이미 틀이 잡혀 있는 네. 나쁘게든 좋게든 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막 창업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러한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인지. 글쎄요, 이제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남해전자에서의 경험이 저한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또 하나의 이제 동아에 갔을 때 한 번 더 저를 한번 이 인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동아 케미칼을 맡으려고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상태가 어떻다. 한 3분 정도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분한테 하나도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정말 그 얘기만 들으면 회사는 정말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거기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정말 천하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는 없다 싶을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조직도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이게 받아 적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5사람 정도 받아 적었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2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3번째는 아마 인사팀에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받아 적다가 근데 여기 이제 그때 사무직이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아니 이 중에 그러면은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당신을 포함해서. 아마 다 바꾸셔야 될걸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 그만하자 그랬어요. 됐다. 내가 가서 판단할게. 선입견 없이. 이게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가면 내가 그 각도에서 사람을 볼 것 같다. 내가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 못할 때 내가 아예 이걸 못 들은 걸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사람들을 하나씩 다시 본 거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해질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회사가 제대로 턴어라운드 될 때까지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일도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 그대로 데리고 다시 한번 게임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성공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물론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대단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한 회사가 전부 엉망진창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일부가 그럴 수는 있죠. 거기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제가 경험한 거하고 다르냐, 저의 결론은 바로 사람들의 선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사람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자문을 해본 거죠. 오늘 출근하면 내가 반드시 우리 과장님 꼭지 돌게 만들고 나서 퇴근할 거야. 그런 직원은 없다는 얘기죠. 있어요? 그게 없죠? 없죠. 그 다음에 제조 라인에서 내가 오늘 출근하면 반드시 분량 5개는 만들고 집에 갈 거야. 모래 뿌리고. 있냐 이거죠. 그죠? 없어요. 누구나 잘하고 싶어요. 그죠? 누구나 잘하고 싶죠. 누구나 자기 실현도 하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보람 있게 일하고 싶어요. 퇴근할 때 찜찜하게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사람은 전원이 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왜 문제냐 이거죠. 선의를 발휘하고 싶은데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은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여건이 안 돼서요? 네. 그건 뭐의 문제냐면 그건 경영자의 문제예요. 경영자 리더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어떤 회사 제가 이제 도와주는 회사 하나 있어요. 거기 갔어요. 갔는데 이 회사에서 화학 이제 물질 만드는 회사인데 이 나온 제품 자체의 그 제품의 이제 산포가 굉장히 커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유가 보니까 이 배합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배합실을 좀 보자 그랬죠. 근데 5 가지 종류의 원료가 배합돼서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가 얘는 이제 5바가지, 3바가지, 1바가지, 2바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표준화가 돼 있는데 이걸 자꾸 가끔 가다가 이제 하나씩 놓친다는 거예요. 5바가지 넣어야 되는데 4바가지밖에 안 넣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걸 달았죠. CCTV가 있어요. CCTV.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이분은 경력이 얼마 되세요? 20년 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것만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게 그 사람 잘못이냐 이거죠. 20년 동안 숙련돼 있는 사람이 실수하는 게 어떻게 그 사람 잘못이에요. 사람은 하루 종일 집중 못해요. 네. 집중력을 잃었을 때도 실수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CCTV를 달았어요. CCTV는 절대 실수를 못 막죠. 그렇죠. 실수한 놈 야단치는 용도로만 쓴단 말이죠. 그죠? 여러 사람이 교대로 하니까 그 중에 어떤 놈이 한 거야? 이걸 발견하려고. 그러면 CCTV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확 떨어지죠. 그렇지. 짜증납니다, 진짜. 그죠? 문제는 어디 있었냐? 제가 그래서 대답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집어넣으세요? 5바가지 사이즈, 4바가지 사이즈, 3바가지 사이즈를 각각 놓고 거기를 채운 다음에 한꺼번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절대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퍼놓게 만드냐 이거죠. 간단하잖아요. 실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일을. 네. 그걸 믿어야만 시스템이 개선돼요. 이걸 안 믿으면 사람을 탓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일 못해?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프라이드가 떨어지죠. 그러다가 회사를 떠나요. 네. 그러면 유능한 사람 하나 잃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또 희생양이 돼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탓하지 말고 프로세스를 탓하라. 그러면 그 지금까지 그 대표님은 그러면 그 뭐야 어느 아주 안 좋은 기업이라도 네. 가면은 네. 그걸 다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100% 자신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실패한 데도 있어요. 해봤는데. 실패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100% 성공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경영 원리에 입각했는데 회사가 나빠진 거는 성공 못 시켜요. 처음부터 그런 회사는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일 경우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 레벨일 정도,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까지는 뭐 아니고 중간 정도 레벨 정도 되는 회사일 경우 실제로 현행 프로세스에서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접목이 됐을 때 영업이익률이 작게는 10%, 많게는 30% 이상이 개선될 수 있어요. 와. 제가 근무했던 회사들은 다 15% 정도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있었어요. 그게 짧게는 이제 1년 반에서 길게는 3년 반이 있었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뭐 구매 단가 인하하고 뭐 사람 자르고 이러면서 후려치고? 후려치고 뭐 그다음에 출장비 줄이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거 해보세요. 얼마나 그 주나 안 줄어요. 모티베이션이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실제로는 내다 버리는 돈이 더 많아요. 내다 버리는 돈. 그게 뭐 불량 나서 버리는 거, 뭐 재고로 쌓아놨다가 나중에 폐기 처분하는 거, 중간에 잘못 만들어서 다시 리워크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합치면 그게 한 20%씩 날아가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걸 도로 찾아내면 회사들 다 좋아져요. 지금 대표님의 경우에는 바깥에서 오신 분이니까 네. 옛날 분들이 가지지 못한 옛날 분들은 이제 관성에 의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익숙한 대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하시면 네. 이제 효과를 보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그 외부의 그 유능한 분을 예를 들면 이제 대표님이 굉장히 경험 있고 유능한 분인데 이런 분을 모시는 의사결정하기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네. 이런 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네. CEO 그런 오너라든가 이런 네. 분들은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요? 설득 안 돼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망하잖아요. 저는 결론이 성공 경험을 갖고 있고 아직 코너에 몰리지 않은 리더가 개과천선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게 제 결론이에요. 네. 바닥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경험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한 1, 2년 전에 읽었던 이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의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토마스 쿤도
그게 물론 과학혁명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지금 전체 패러다임에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토마스 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느냐. 현행 패러다임의 이제 성공 모델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패러다임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작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패러다임을 바꿨단 말이죠. 근데 다 젊을 때 바꿨어요. 근데 되게 오래 살았어요. 또 오래 사는 동안에 뭐 했냐? 자기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 강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원래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을 기존 패러다임의 기득권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개종과도 같다 그랬어요. 개종. 그러니까 종교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점점 더 많은 걸 설명해주고 더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줄 때에 이쪽에 눈치 보던 사람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쪽 세력이 커져요. 이쪽 세력이 이제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비교적 이게 눌러 앉아 있던 사람 중에서 나 여기서 안 가면 이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와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쪽의 이해관계가 너무 기존 그 패러다임의 이해관계가 아주 많았던 사람들은 내가 틀린 줄 알면서도 장렬하게 산화한다는 거예요. 코닥이나 이런 데가 그런 예, 얘기가 그런 있죠. 겁니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 전환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항상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걸로 아주 강한 성공 경험을 갖고 계신 리더가 그대로 리더일 경우에는 그 조직은 절대 바꿀 수 없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그거는 세대 교체만이 가능해요. 세대 교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밀어내는 세대 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이 과거의 생각을 대체하는. 그래서 지금 나이 아주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지금 안 되느냐 하면 다른 나라가 몇백 년 동안 이룬 거를 불과 50년에 이뤘어요. 압축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압축 성장을 하는 동안에 한 제너레이션이 안 지나갔어요. 그 성공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리더예요. 그럼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그러한 생각을 갖고 기존의 그런 고정관념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 열심히 가가지고 설득하고 바꿔내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생태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적용을 성공 해서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회사들이 생겨나고 그 회사들이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것이 맞고 저는 창조 경영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기업을 창조 경영의 후원자로 세우는 거는 정말 저는 그건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해야 될 사람들에게 기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큰 한국 문제. 구조라서 그런 거죠. 큰 문제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예, 그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기존의 점진적인 개선 같은 거, 기존의 성공을 완전히 깨부수면 이쪽으로 쫓아오게 된다는 말씀인데 네.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대표님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블로그 글도 꾸준히 쓰셔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 2번 나올 뻔했는데 한 번만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수많은 20대, 30대 분들에게 그리고 간혹 보이는 40대 분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준비하시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저는 이렇게 요새 비유를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예전에 바둑을 좀 꽤 뒀어요. 그래서 바둑 비유를 가끔 합니다. 근데 미생이네요, 완전히요. 우리 생활에 바둑의 용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바둑은 정말 우리 인생을 이제 돌이켜보는 하나의 아주 좋은 거울인데 바둑에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 중수, 고수가 있어요. 하수와 고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정석대로 안 두는 거예요. 둘 다. 네. 차이점은 여기는 몰라서 못 두고 여기는 완전히 알고 안 두는 거죠. 중수는 뭐냐? 정석대로만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정석대로 안 두면 내가 져요. 이런 거죠. 그러면 저는 경영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경영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의 원리는 일종의 정석이에요. 바둑의 정석도 책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수들이 두고 한 거를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가장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영의 원리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경영 원리도 절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경영 원리는 정말 정석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면 이걸 모르고 경영을 한다? 하수죠. 하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경영을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 책을 써요. 그럼 무용담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읽어보면 그래, 그래 잘했네. 근데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석만 알아요. 그래서 정석대로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학교에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렇죠. 그 말은 다 맞아요. 근데 그거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수는 뭐냐? 원리를 알고 자유자재로 쓰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프린시플과 프랙티스 사이의 갭을 메꾸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경영은 프랙티스예요. 그러나 프린시플을 기반으로 해요. 프랙티스만 갖고 있으면 하수예요. 프린시플만 갖고 있으면 중수예요.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사이에 갭을 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은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영의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배우고 쇠로 익히면, 이라고 그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 그 회사 다닐 때 협력업체 사장님들 모아놓고 제가 교육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거기에 그 사업의 성공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경영과 리더십 아니냐 이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경영과 리더십을 말씀을 드리면 경영과 리더십이 더 어려워요? 아니면 여러분들 바둑이나 골프나 테니스가 더 어려워요? 그럼 경영과 리더십이 더 어렵죠. 어떤 게 배우는데 시간 더 많이 걸려요? 이게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공부 안 하고 골프 연습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다니까요. 이거 경영과 리더십이라는 거를 이게 공부의 영역이고 평생 가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적용해 보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데피니션입니다. 데피니션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테이블, 책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의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책이고요. 사람들은 보통 명사는 굉장히 잘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견도 별로 없어요. 이거 갖고 안 싸워요. 그런데 행복이 뭡니까? 리더십이 뭡니까? 경영이 뭡니까? 시스템이 뭡니까? 자,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품질이 뭡니까? 물어봐도 벌써 답이 뭐 수십 가지가 나와요. 이거 갖고는 싸워요. 왜냐? 추상명사를 다르게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서 보통명사가 중요해요? 추상명사가 중요해요? 당연히 추상명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추상명사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전혀 영향도 안 미치는 이런 사소한 보통명사들은 너무 정의를 잘하는데 추상명사도 정의를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뭐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저희 경영학 사용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죠. 이 정의들이, 앞에 부분이 많죠. 예, 이 정의들이 처음 제가 고민하면서 고치고 또 고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삶은 추상명사를 얼마나 의미 있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추상명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의하는 훈련을 해라. 그게 엄청난 학습이고, 그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쓰는 건 정말 좋은 훈련이고요. 말하는 거하고 그걸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글 쓰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추상명사들에 대해서 의미 있고 경쟁력 있는 정의를 자꾸 하는 연습을 하면 그 자체가 프린시플과 프랙티스의 갭을 좁히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추상명사를 정의해봐라. 오늘 한번 이따가 여러분들 그 오늘 밤 가기 전에 오늘 전체 사진 그 밑에다가 느낀 점들 그것도 추상명사 아닙니까? 느낀 점들 한 문장이나 한 단어라도 한번 써보세요. 표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이번 달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산 컨벤션 웨딩홀 창업자이신 정미섭 대표님, 이분도 아주 인생 역정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영업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아주 하여튼 이분도 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8월 24일에는 3월 인터넷 전문 기업인 매직에코 최용욱 대표님. 그다음에 8월 30일 날에는 글로벌 승마운동기구 대원포티스의 정필동 대표님. 네.
그다음에 9월 7일 날에는 야놀자라고 그 이수진 대표. 네. 하여튼 저희가 그다음에 9월 14일에는 저희 CEO톡 100회.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100회 특집으로 하여튼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나왔던 CEO분들과 같이 좀 모임을 같이 할까도 생각하고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나중에 그룹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수고해주신 그 두 분의 MC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거죠. 네. 예, 오늘 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팀이 없었어. 네, 그래서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성장하시고 학습하시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이